오늘 이야기는 그날의 설날 차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섣달금음 저녁, 다른 집들은 모두 화기애애하게 모여 설 음식을 먹지만 우리 집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 2, 3 저는 막 담은 떡국을 맞은편에 앉은 남편 박민준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4, 5 손이 채 닿기도 전에 그가 탁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놀라 여벌이니 식탁에 앉아있던 셋따라 이 모두 수저를 멈췄습니다. 막내딸 다솜이는 둘째 언니 서연이 뒤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얼음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우리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다. 제 손에 들린 떡국 그릇이 흔들리며 뜨거운 국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서러움을 꾹 누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설날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설 지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설날이면 뭐? 설날에는 이혼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박민준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입가에는 아직 부추전 조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수를 보듯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라. 우리 박씨 집안은 3대 독자 집안이야. 민준이 대해서 대가 끊길 수는 없지. 육 네가 시집 온 지 7년 동안 딸만 셋을 낳았으니 아들 하나 없는 널 우리 집에 더 둘 수는 없다. 그녀는 말을 하며 어린이 식탁에 앉은 셋 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이 돈만 축내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차피 다 시집 가면 그만인 애들이니 우리 박씨 집안 사람도 아니지. 당장 이 애들 데리고 꺼져. 여기서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이제 겨우 4살인 다솜이는 돈만 축내는 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할머니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다솜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다솜아, 괜찮아. 할머니가 그냥 목소리가 좀 크신 거야. 괜찮아. 저는 김 여사를 돌아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친손녀들이잖아요. 친손녀면 뭐해. 아들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야? 김 여사가 그릇을 상에 콱 내려놓자 그릇에 담겨있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민준이를 가졌을 때는 만삭의 몸으로 밭일도 했어. 애 낳고 바로 다음날 돼지밥 주러 나갔다고. 그런데 넌 어땠어? 딸 셋 낳을 때마다 VIP 병실에 입원하고 돈을 물쓰듯 썼잖아.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박민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서연아, 넌 너무 유난스러워.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넌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하면서 집에서 내 돈만 쓰고 있잖아. 더는 너랑 못 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7년. 박민준과 결혼한 지 7년이었습니다. 그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회사 자금줄이 막히자 저는 몰래 엄마가 물려주신 폐물을 팔아 그의 직원들 월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가 접대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릴 때면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얼굴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집중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솜이를 안은 채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결정한 거예요? 단지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럼 아니겠어? 박민준은 비웃으며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빨리 서명해. 내 설날 망치지 말고. 집이랑 차는 결혼 전에 내가 산 거니까 너랑 상관없어. 회사 지분도 꿈깨. 위자료로 2억 줄 테니 그걸로 만족해. 딸 셋은 네가 데려가고 앞으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저는 이혼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읽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모든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세 딸의 양육비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이서연,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서명하고 꺼져. 여기서 눈에 거슬리지 말고. 민준이는 아들 낳아줄 여자 벌써 찾아놨어. 너보다 훨씬 나은 여자야. 아들 낳아줄 여자를 찾아놨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박민준이 야근을 핑계로 점점 늦게 들어오고 가끔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물었을 때 그는 접대 자리에서 뱃 냄새라고 했고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박민준은 어머니가 비밀을 누설하자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위 영양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 비서 유진이야. 임신 4개월이고 아들이야. 초음파로 똑똑히 봤어.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며 웃었습니다. 내가 유진이 그 아가씨 괜찮다고 했지. 엉덩이가 큰 게 딱 아들 잘 낳게 생겼잖아. 너처럼 비쩍 마른 애랑은 다르지. 어린이 식탁에 앉아있던 첫째 딸, 6살 예은이는 이제 제법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고 자기들을 데려간다는 말을 듣자 입을 삐죽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예은이는 제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예은이의 빨개진 눈과 겁에 질려 말도 못하고 있는 다솜이를 보니 제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7년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웬일로 아빠한테 전화를 다 했니? 제 아버지 유진금융그룹의 회장이자 사람들이 말하는 재벌 총수 이정국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박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박민준이 너무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라며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사랑의 눈이 멀어 기어코 그와 결혼하겠다며 아버지와 다투었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전에 아빠한테 부탁해서 박민준 씨 회사에 투자했던 100억 원 지금 당장 전부 회수해 주세요. 그의 회사 파산시켜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세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알았다. 바로 처리하마.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민준과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심지어 박민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미쳤나 봐. 누구한테 전화해서 투자금을 빼라고 하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박민준도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쇼하지 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건데? 투자금 회수?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7년 동안 나랑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겠어?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품에 안긴 다솜이를 가볍게 토닥인 후 박민준 앞으로 걸어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는 이정국, 유진금융그룹 회장이에요. 당신 회사에 투자된 100억 원은 내가 아빠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돈을 빼라고 했는데 당신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준과 김 여사는 이정국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정국이라고? 그 돈 많은 이정국? 내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분은 제 새아버지세요.
친아버지는 계속 저를 찾으셨지만 제가 만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가 오늘날까지 성장한 게 전부 당신 능력 덕분인 줄 아세요? 당신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등록자는 바로 나, 이서연이에요.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박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그리고 검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그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특허가 어떻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은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잖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죠? 저는 말을 마치고 다솜이를 안아들고 예은이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자. 이 집, 이제 우리 집 아니야. 문 밖으로 나설 때 저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박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정말 회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었던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찬바람이 뼈를 애는 듯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박민준, 김정숙, 당신들은 나더러 꺼지라고 했지? 그래, 나 꺼져줄게. 하지만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당신들이 나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거야. 제가 예은이와 서연이를 이끌고 다솜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 단지를 막 벗어나자 길가에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아버지 이정국의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그의 수석 비서인 최 실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금태 안경을 쓴 김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차문을 열고 내려 제게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저를 안아주려다가 제 품에 안긴 다솜이를 보고는 그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았다. 저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새아이를 보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아빠, 전 괜찮아요. 아이들이 고생했죠. 그때 최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박민준 씨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와 지분 구조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100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도록 지시하셨고 그의 회사의 주요 협력사 몇 군데에도 협력 중단 통보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의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빽빽한 숫자와 조항들로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서류를 접하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서들을 보자 제 안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박민준 씨 회사의 지난달 매출 현황이 적혀 있었는데 이미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100억 원의 투자가 없었다면 진작에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 변호사도 다가와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이서연 씨, 이것은 이혼 소송의 초안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민준 씨는 혼인 중 외도를 했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으며 혼인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저희는 세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전에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아버지와 전문 변호사 팀이 도와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왜 회사 자금이 갑자기 전부 회수된 거지? 장 사장님네도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하잖아. 빨리 자금 다시 돌려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내 회사 망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제 와서 다급한가요?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당신 어머니랑 같이 나와 내 아이들을 욕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나요? 당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죠? 너 너무 심하잖아. 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회사에는 내 피와 땀도 서려 있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어. 당신 피와 땀이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를 돕기 위해 몰래 폐물을 팔고 밤새워 그의 기획서를 수정해주던 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당신 회사 자금줄이 막혔을 때 누가 몰래 모아둔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줬죠? 당신이 접대술에 취했을 때 밤새도록 간호해준 사람은 누구였죠? 당신을 응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 사람은요? 이 모든 걸 잊었나요? 이제 다른 여자와 아들이 생기니 나와 내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어요. 박민주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유진이랑은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당신이 한때 그들을 버리려 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아이들을 돈만 축내는 것들이라고 불렀던 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늦었다고요.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때 예은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내 곰인형 가져오고 싶어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 그리고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최 실장님 아저씨한테 집에 가서 가져와 달라고 할게. 예은이 곰인형뿐만 아니라 서연이 그림책이랑 다솜이, 애착 인형도 다 가져올게. 알았지?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일단 아이들 데리고 호텔로 가자. 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예약해뒀어. 내일 사람 시켜서 집에서 짐 정리하라고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다솜이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예은이와 서연이도 지쳤는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저는 사랑을 믿었지만 결국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박민준과 김 여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하자 최 실장님과 김 변호사님이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매우 넓었고 침실이 3개나 있어 세 아이가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솜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예은이와 서연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들게 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김 변호사님이 아직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내린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여라. 저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서연 씨, 저희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박민준 씨가 반년 전부터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유괴펑이라는 여자에게 돈을 송금했는데 이 여자는 유진이의 어머니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가 교회에 그녀 이름으로 된 집을 한 채 사준 것도 확인했습니다. 유진이와 그 사생활을 위해 마련한 집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주는 오래전부터 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재산을 빼돌려 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내연녀와 사생아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너무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증거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미 재무팀의 은행 거래 내역 조사를 의뢰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또한 회사 핵심 특허에 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등록자는 분명히 이서연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당시의 개발 기록과 특허 신청 서류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아빠가 도와줄게. 박민준을 빈손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가 회사를 파산시키고 싶어 했다고? 그럼 아빠가 완전히 파산시켜서 앞으로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당장 회장님께 투자금 돌려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민준이 회사는 망하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 여사였습니다. 아직도 제게 전화를 걸 용기가 있다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을 모르시나요? 그는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저와 아이들을 버리려고 했어요. 이제 그의 회사가 파산 직전인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서 저를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런 사람들과 상대할 가치도 없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조리 잘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야. 나머지는 아빠와 김 변호사에게 맡기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박민준과 김정숙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들이 나와 내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씻고 나가보니 김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들고 미소를 띤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이서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박민준 씨 회사의 주가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사직하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는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찾아낸 재산 빼돌리기 증거들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주택 소유권 증명서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넘겨보았습니다. 안에는 박민준이 육괴펑에게 송금한 기록과 유진이 이름으로 된 주택 소유권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박민준을 빈손으로 쫓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2부.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나가보니 예은이가 제 휴대폰을 들고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아줌마가 계속 전화해요. 무서워서 못 받았어요. 제가 휴대폰을 받아보니 발신자는 이유미였습니다. 이유미는 제 대학 동기이자 지난 7년간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박민준을 만난 것도 이유미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어제 박민준과 이혼 문제로 다툴 때 이유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뒷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유미야. 서연아, 드디어 전화 받았네. 이유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제 민준 씨가 전화해서 너희 이혼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어디야? 아이들은 괜찮고? 저는 친구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신라호텔에 있어. 아이들은 괜찮아. 어제 설날 저녁에 민준 씨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비서 유진이가 자기 아들을 임신했다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나보고 아이들 데리고 꺼지라고 욕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이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사실 나 박민준이랑 유진이 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상처받을까봐. 이유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작년에 회사 워크숍 때 제주도 해변에서 박민준이랑 유진이가 손잡고 걷는 걸 봤어. 그때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민준 씨가 그냥 잠깐의 실수였고 유진이랑은 끝낼 거라고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 너희 부부 관계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대. 너희한테는 아이들도 셋이나 있잖아. 그래서 말을 못했어.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저에게 숨겨왔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준 씨가 너한테 전화하고 나서야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어제서야 민준 씨가 너랑 이혼한다는 걸 알았어. 그냥 유진이랑 잠깐 만나는 줄 알았지? 이유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유미, 너 혹시 박민준 좋아해?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유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서연아, 나 박민준 오랫동안 좋아했어. 대학교 때부터. 처음에 너희 둘 소개해준 것도 그가 너 같은 평범한 여자를 좋아할지 궁금해서였어. 난 그가 돈 때문에 너랑 만나는 줄 알았지. 네가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너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가 너랑 7년이나 살고 아이까지 셋이나 낳을 줄은 몰랐어.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믿었던 우정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이유미는 제 남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박민준과 결혼하도록 일부러 판을 짜고 제 불행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이유미, 난 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내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 이유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제 민준 씨가 너랑 이혼한다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날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유미, 우리 사이의 우정은 네가 박민준의 외도를 숨겼을 때부터 이미 끝났어.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고 이유미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자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친구의 배신. 이틀 동안 일어난 일들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예은이가 다가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기분 안 좋아요? 저는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자, 엄마가 아침 사줄게. 아침 먹고 백화점 가서 새 옷 사러 갈까? 아이들은 새 옷을 사러 간다는 말에 신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다솜이는 작은 손뼉을 치며 새 옷이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의 슬픔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박민준과 함께일 때는 그가 항상 제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잔소리를 해서 매번 할인 상품만 사야 했습니다. 아이들 옷도 저렴한 마트에서만 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각각 명품 옷을 여러 벌 사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그림책도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뭐든지 사주었습니다. 예은이는 바비 인형을 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바비 인형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쁜 인형은 처음 봐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자주 장난감 사줄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서연 씨, 중요한 증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클라우드 백업에서 출생증명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와 유진이의 아들 박하준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출생일은 작년 8월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 8월 저는 다솜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준은 매일같이 저에게 여보, 고생 많았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미 유진이와 아들을 낳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출생증명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민준 씨가 혼인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우리 이혼 소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또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박민준 씨가 유진이에게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의 고급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야근을 핑계로 그곳에서 유진이와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민준이 내연녀와 사생아를 우리 집 근처에 숨겨두고 매일같이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니 제가 정말 눈이 멀었지 어떻게 그런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요? 김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박민준을 고소해 주세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서연 씨, 이미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에 든 쇼핑백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아끼려고 몇만 원짜리 옷 한 벌도 사지 못했는데 박민준은 우리의 돈으로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화를 내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침착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며 앞에 아동복 매장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빨간 원피스 정말 예뻐요. 저는 서연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 빨간 원피스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레이스 장식이 달려있어 서연이의 피부색과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서 입어보자. 우리가 아동복 매장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저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휴대폰으로 우리 쪽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이유미의 휴대폰을 빼앗아 앨범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저와 아이들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미, 왜 우리를 미행하고 사진까지 찍는 거야? 이유미는 당황하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행한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쇼핑하다가 너희를 봐서 민준 씨한테 보여주려고 사진 몇 장 찍은 거야. 그가 아이들을 많이 걱정하거든. 아이들을 걱정한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했으면 나랑 이혼하지도 않았을 거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돈만 축내는 것들이라고 부르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거야. 이유미, 더 이상 그 사람 편들지 마. 네가 그와 함께 있는 게 진심으로 그를 좋아해서라고 생각해? 그는 널 그냥 아이 낳는 도구로 생각할 뿐이야. 필요 없어지면 나처럼 널 버릴 거라고. 이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삭제하고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유미,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다시는 나를 따라다니지 마. 그리고 박민준과도 더 이상 엮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말을 마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동복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유미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말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나서 우리는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예은이는 레고 블록을, 서연이는 털토끼 인형을, 다솜이는 노래하는 곰인형을 골랐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고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호텔에 돌아오니 이미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소파에 앉아 김 변호사가 보내준 증거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박민준과 유진이의 다정한 사진, 그들의 아들 출생 증명서, 그리고 박민준이 유진이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제 마음속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이서연이지? 나는 박민준 엄마 김정숙이야. 당장 내 아들 회사 원래대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당신 아들 회사가 이렇게 된 건 모두 그 사람 자업자득이에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들 회사를 되살리고 싶으면 유진이랑 끝내고 저한테 사과하고 빼돌린 재산 전부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네가 감히 김 여사가 전화기 저편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널 데려온 건 아들 낳으라고 한 거지. 회사 망치라고 한 게 아니야. 당장 특허권 내 아들한테 돌려주고 내 아버지한테 투자금 다시 넣으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이랑 회사에 쳐들어가서 네가 알도 못 낳는 암탈기라고 소문낼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전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특허권은 제 거고 투자금도 우리 아빠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 소란 피우러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할 거예요.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막무가내에 정말 질렸습니다. 그와 말 섞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알코올의 뜨거운 기운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 김정숙, 이유미, 당신들이 나에게 진 빚, 내가 반드시 하나하나 갚아주겠어. 당신들이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3부.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확인해보니 김 변호사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장의 뉴스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재벌가 딸, 신분 숨기고 평민과 결혼, 이혼 후 투자금 회수해 남편 회사 파산시켜, 이서연, 아버지 권력 이용해 전 남편에게 복수, 2. 영명 직원 생계는 외면, 그리고 박민준이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양복을 입고 눈이 충혈된 채 카메라를 향해 울먹이며 제가 교활하고 결혼을 이용해 신뢰를 얻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준이 이런 저급한 수법으로 저를 비방하다니. 저는 서둘러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뉴스 보셨어요? 박민준이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죠?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이서연 씨 이미 봤습니다. 박민준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대중의 동정을 얻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으려는 속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당신의 대학 시절 우울증 진료 기록을 폭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신병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진료 기록을? 저는 멍해졌습니다. 대학 시절의 우울증 병력은 박민준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신의 옛 물건을 몰래 뒤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우울증은 정신병이 아니고 많은 우울증은 상황적인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당신의 현재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시 당신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생각해보니 당시 저를 치료해 주셨던 분은 서울아산병원의 강지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안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는데 강지훈 선생님이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어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의 교제를 반대하셔서 헤어졌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강지훈 선생님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해서 그분이 절 도와주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연락해보세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우울증이 상황적인 것이었고 현재는 완치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면 박민준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홍보팀에 연락해서 사실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준이 계속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소록에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에서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저 서연이에요. 제 목소리는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지훈 선생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이에요? 오랜만인데 잘 지냈어요? 저는 잘 못 지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박민준이 제 진료 기록을 폭로하고 저를 비방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씨, 지금 연락하는 게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알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 우울증이 상황적인 것이었고 지금은 완치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까요? 강지훈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당신의 대학 시절 진료 기록은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당시 당신의 우울증은 분명히 가정 문제로 인한 상황적 우울증이었고 치료 후 회복도 아주 좋았어요. 이미 완치되었죠. 오늘 바로 증명서를 준비해서 오후에 비서편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강지훈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괜찮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저는 호텔 주소를 알려주고 몇 마디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첫사랑이 저를 도와줄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 강지훈 선생님의 비서가 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당시 제 병세, 치료 과정, 그리고 현재의 정신상태 평가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서울아산병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증명서를 김 변호사님께 보내 홍보팀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점심때쯤 예은이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은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으니 학교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호텔 프런트에 잠시 아이들을 맡기고 서둘러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니 예은이가 고개를 숙인 채 구석에 서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통통한 남자아이가 거만한 표정으로 예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둘러 다가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박예은 학생이 김민수 학생과 다투다가 김민수 학생을 밀었습니다. 예은아, 무슨 일이야? 저는 예은이 곁으로 가서 몸을 굽혀 물었습니다. 예은이는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엄마는 미친 사람이라고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저랑 동생들은 돈만 축내는 것들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저한테 욕을 해서 제가 민수를 밀었어요. 제 심장은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이 말들은 분명히 박민준과 김 여사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아이를 돌아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 말들을 누구한테 들었니? 민수는 입을 삐죽거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나쁜 여자고 아저씨 돈을 뺏었고 정신병이 있어서 아이들을 때린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분명히 박민준의 친구나 동료일 것입니다. 박민준이 일부러 그들에게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라고 시켜 예은이를 괴롭히려 한 것입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아이들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학교 폭력이고 부모가 사주한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엄중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귀교가 이런 행위를 어떻게 방관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서연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반드시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수 학생을 꾸짖고 그의 부모님과도 소통하여 앞으로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화려하게 화장한 여자가 뛰어들어와 민수를 껴안고 저를 향해 아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서연이야?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살기 싫은가 보네. 자세히 보니 이 여자는 박민준 회사 홍보팀장인 유미라, 유진이의 언니였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유 팀장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들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함부로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요. 그리고 당신 동생 유진이랑 박민준의 일 모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회사 홍보 예산을 이용해서 동생 집 사주고 아이 키우는 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알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너 헛소리하지 마. 난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님이 보내준 증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민준이 유미라에게 송금한 기록과 유미라가 유진이의 집을 사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걸 언론에 터뜨리면 당신과 당신 동생이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지 말았어야 했고, 동생을 도와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예은이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릴 거야. 유미라는 서둘러 민수를 끌어당겨 예은이에게 사과하라고 시켰습니다. 빨리 예은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민수는 마지못해 미안해라고 말하고는 유미라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은아, 괜찮아. 앞으로 누가 널 괴롭히면 꼭 엄마랑 선생님한테 말해야 해. 알았지?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학교에서 나오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박민주는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김 변호사님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홍보팀에서 이미 해명 성명을 발표했고 강지훈 선생님의 진단서와 박민준의 외도 및 재산 빼돌리기 증거도
첨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민준을 배은망덕하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유미라의 일도 파헤쳐져 사람들은 그들을 상간녀, 파렴치하다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 돌렸습니다. 강지훈 선생님과 김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겁니다. 저녁에 강지훈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시간 있으면 내일 같이 밥이나 먹어요. 아이들도 보고 싶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 그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든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이 어떤 수작을 부리든 저는 제 아이들을 다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부,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호텔 키즈 카페에 맡기고 나서 강지훈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강지훈 선생님이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대학 시절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여전하네요. 지훈 씨도 변한 거 없네요. 여전히 듬직하고. 저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탔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이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분위기에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강지훈 선생님이 제게 레몬수를 따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어제 전화로 들으니 예은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요. 지훈 씨가 도와준 덕분에 그리고 김 변호사님 홍보팀 덕분에 지금은 인터넷 여론도 반전되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번 일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박민준의 헛소문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강지훈 선생님은 저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요. 박민준 그 사람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아버님이 두 사람 결혼 반대하신 게 사실은 옳았던 거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어코 박민준과 결혼한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려고 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아버님은 분명 당신을 걱정하셨을 거예요. 강지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죠.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시간 날 때 아버님이랑 제대로 이야기해서 두 분 사이에 오해를 푸세요. 우리는 대학 시절의 이야기와 그동안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은 그동안 계속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했고 지금은 외과 과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7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지훈 선생님이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텔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도움이 필요하면 일이든 생활이든 언제든지 저한테 말해요. 지금 혼자서 아이셋 키우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제가 최대한 도와줄게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호텔에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김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의 동생 박민호가 최근에 불량배들과 자주 접촉하는데 그중 2명은 납치 전과가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고 가급적 혼자 외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말은 박민호가 저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박민준의 회사는 지금 파산 직전이고 두 형제가 궁지에 몰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보디가드 4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오후에 호텔로 도착해서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겁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하여 박민준과 박민호가 당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호텔 방문을 잠그고 창문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박민준과 박민호가 돈 때문에 납치 같은 짓까지 저지를 수 있다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오후에 보디가드들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조강이라는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매우 능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상세한 경호 계획을 설명하고 호텔 방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저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박민호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 당장 특허권 형한테 돌려주고 네 아버지한테 투자금 다시 넣으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너랑 네 애들 가만두지 않겠어?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특허권은 내 거고 투자금도 우리 아빠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만약 너희들이 나랑 내 아이들한테 손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할 거야. 신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박민호가 전화기 저편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형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고.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 그 딸년들 셋 다 납치해버릴 거야. 그때도 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나올 수 있는지 보자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민호, 네가 감히 내 아이들한테 손대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서둘러 조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 방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강 팀장은 이미 조치를 취했고 24시간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박민호는 이미 미쳤습니다. 정말 그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박민호가 저를 협박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민호라는 놈 정말 겁도 없구나. 걱정 마라. 내가 이미 최 실장한테 더 많은 보디가드를 배치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에도 연락해서 박민준과 박민호의 동향을 주시하라고 했다. 그들이 움직이는 즉시 체포할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버지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일어났을 때 김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이 몰래 현금 2억 원을 인출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여 나쁜 일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현금 2억 원, 그리고 박민호가 접촉한 납치 전과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저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조강 팀장에게 아이들을 아버지 댁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아버지 댁에 머물다가 일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조강 팀장은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이제 박민준과 박민호에게 더 집중해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과장이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이 보충 의료 증명서를 병원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조강 팀장에게 말하고 그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가 강변북로로 막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옆에서 흰색 승합차 한 대가 튀어나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강 팀장은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고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상합니다. 박민호 일당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막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승합차에서 복면을 쓴 세 남자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마취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강 팀장은 즉시 총을 뽑아 경찰이다. 무기 버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쓴 세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강 팀장을 향해 총을 쏘았고 마취탄이 조강 팀장의 가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조강 팀장은 비틀거리다가 좌석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른 두 남자가 차문을 열고 저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주동자로 보이는 남자가 복면을 벗자 박민호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우리가 널 노리고 있었다는 거 몰랐지? 우리랑 같이 가자. 특허양도 각서에 서명하면 널 풀어주지. 저는 발버둥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박민호의 부하들은 힘이 매우 세서 저를 꼼짝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승합차에 태우고는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저는 승합차에 앉아 매우 두려웠지만 억지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스마트워치가 생각났습니다. 안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 긴급 모드를 실행하면 아버지와 경찰이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시계의 긴급 버튼을 누르고 두려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해치지 마세요. 따라갈게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박민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협조하면 우린 널 해치지 않아. 하지만 만약 딴짓을 하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 승합차는 약 1시간 정도 달려 버려진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서 끌어내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안은 매우 어두웠고 전구 하나만 켜져 있어 구석에 있는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저를 보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 특허양도 각서에 서명하고 내 아버지한테 투자금을 다시 넣으라고 해. 그러면 널 풀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넌 영원히 여기서 썩게 될 거야. 저는 박민준이 손에 든 특허 양도 각서를 보며 서명하는 순간 박민준이 저를 바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서명할게요. 하지만 제가 떠나는 걸 보장해줘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아이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서명만 하면 뭐든지 약속해줄게. 박민준이 다급하게 말하며 펜과 양도 각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 서명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어떻게 시간을 끌어 경찰이 저를 구하러 올 때까지 버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의 대문이 갑자기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박민호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하나둘씩 붙잡혔습니다. 박민준은 들이닥친 경찰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져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가로막혀 수갑을 찼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최 실장님이 뛰어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껴안고 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 저 괜찮아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주신 스마트워치 덕분이에요.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괜찮으면 됐다. 괜찮으면 됐어.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빠가 다시는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경찰이 박민준과 박민호 일당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하셨고 제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강지훈 선생님도 달려왔습니다. 제가 무사한 것을 보고 그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아까 아버님한테 전화 받고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 정말 위험했어요. 아빠랑 경찰 덕분에 살았어요. 앞으로는 꼭 안전에 유의해야 해요. 강지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민준과 박민호는 체포되었으니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드디어 놓였습니다. 박민준과 박민호가 드디어 잡혔으니 저와 아이들은 더 이상 그들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부, 병원에서 나오자 아버지는 저를 당신의 빌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이 보안이 더 철저해서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그곳에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빌라에 도착하자 세 딸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예은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몸을 굽혀 세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걱정했지. 앞으로는 엄마가 이렇게 오래 떠나지 않을게. 아버지가 옆에 서서 우리 모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 그만 울어라. 서연이 방금 돌아왔으니 좀 쉬게 해줘야지. 주방에 갈비찜 해놨으니 이따가 아주머니한테 가져오라고 할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김 변호사님과 이혼 소송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박민준과 박민호가 납치 및 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곧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혼 소송도 일주일 후에 열릴 것이며 그때 박민준의 외도,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아이들을 해치려 한 증거를 제출하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재판 전날 김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안에는 박민준과 유진이의 다정한 사진, 그들의 아들 출생 증명서, 박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박민호가 저를 협박한 녹음 파일, 그리고 납치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민준의 과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내일 재판에서 긴장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테니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든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와야 해요. 아이들을 박민준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김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원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앞다투어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기자들을 막아주며 저를 법정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석에 앉아있는 박민준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박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이 제 소송 청구를 진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이서연 씨는 피고 박민준 씨와의 이혼을 청구합니다. 3명의 혼인관계 자녀의 양육권은 제 의뢰인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 중 외도, 재산 빼돌리기, 자녀에 대한 위해 시도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며 피고 회사의 핵심 특허 및 지분 또한 제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것을 청구합니다. 박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서연은 신분을 숨기고 저와 결혼해서 제 돈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투자금을 빼라고 하고 제 회사와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판사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진정하고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판사님께 제출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와 유진이의 다정한 사진과 그들의 아들 박하준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피고가 혼인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피고가 재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피고가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유진이와 그 가족의 명의로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피고의 동생 박민호가 제 의뢰인을 협박한 녹음 파일과 납치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입니다. 피고가 제 의뢰인과 자녀들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피고 회사 핵심 특허의 등록 증서입니다. 해당 특허의 소유권이 제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판사님이 증거를 살펴보는 동안 박민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제 의뢰인의 과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사진은 합성일 수도 있고 출생증명서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공증을 받은 것으로 진실하고 유효합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유진이의 관계, 그리고 피고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는 박민준 회사의 전 재무팀장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은 박민준이 여러 차례 회사 돈을 유진이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했으며 가짜 장부를 만들어 재산 빼돌리기를 은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민준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판사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린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서연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어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우울증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어요. 그때 강지훈 선생님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제 의료 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의사 강지훈입니다. 이서연 씨의 대학 시절 주치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서연 씨의 우울증이 상황적인 것이었으며 당시의 가정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이미 완치되어 현재 정신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폭로하여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습니다. 법원에 그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님이 의료 증명서를 받아 살펴본 후 박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더 할 말 있습니까? 박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판사님이 법정으로 돌아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이서연 씨와 피고 박민준 씨의 감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가한다. 3명의 혼인 관계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 이서연 씨에게 귀속되며 피고 박민준 씨는 매월 양육비 500만 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부 공동재산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 회사의 핵심 특허 및 지분 또한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 박민준 씨는 사생활 침해, 납치, 공갈 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별도로 처리한다.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간의 억울함이 오늘 드디어 풀렸습니다. 박민준은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저와 아이들은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불행을 겪는 모든 여성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자신과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지훈 선생님이 다가와 제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드디어 해방됐네요. 저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강지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님 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지훈 선생님과 함께 법원을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며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7년은 억울함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6부.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판결 결과를 듣고 빌라에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있으며 아주머니에게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특별히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이 따뜻함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에 도착하자 세 딸이 바로 저를 둘러쌌습니다. 예은이가 그림 한 장을 들고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린 가족 사진이에요.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저랑 동생들이 있어요. 그림 속 인물들은 삐뚤빼뚤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예은이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이거 거실 벽에 붙여놓을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박민준의 회사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듯이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은 모두 제 명의의 특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가 없으면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던 핵심 인력들을 남겨 유진그룹의 스마트홈 사업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인력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다른 길을 찾도록 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김 변호사님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서연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시외과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예전에 저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고 입만 열면 돈만 축내는 것들이라고 불렀지만 막상 그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요? 박민주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나요? 박민주는 아직 구치소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동생 박민호도 납치 사건으로 잡혀 있어서 지금 김 여사님 곁에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양병원 시설도 좋지 않고 병원비도 곧 바닥날 거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아이들의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원한이 있었든 이제 그녀는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녀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강 팀장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은 작고 어두웠으며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운 넘치던 제 험담을 하고 다니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혼탁한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내 꼴이 우스워? 저는 가져온 과일과 영양제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냥 몸은 좀 어떠신지 보러 왔어요. 좋아질 리가 없지. 김 여사님이 몇 번 기침을 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감옥에 쳐넣었고 회사도 없어졌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박민준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저와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그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리기도 할 거고요. 김 여사님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김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연락하여 김 여사님의 전원 수속을 밟도록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종양학과는 매우 유명했고 강지훈 선생님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하면 저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하는 날, 저는 요양병원으로 김 여사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랑 애들한테 미안했다. 그런 심한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 지난 일이에요. 일단 병부터 고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긴 후 강지훈 선생님이 최고의 의사와 VIP 병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간병인 2명을 고용해서 24시간 그녀를 돌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노인을 허름한 병원에 버려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재산을 탐내 병든 노인마저 외면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통해 외부와 연락하여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김 변호사님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김 여사님께 드린 병원비 2억 원은 전혀 치료에 쓰이지 않았고 모두 박민준이 다른 사람을 통해 빼돌려 저를 비방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민준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저를 해치려고 하다니. 저는 즉시 홍보팀에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제가 김 여사님의 병원비를 내고 전원을 주선한 증거와 박민준이 병원비를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후 인터넷 여론은 금방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민준을 불효자, 양심 없는 놈이라고 욕했고 병든 어머니마저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뉴스를 보고 병상에 누워 한참을 우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며칠 후 김 여사님이 갑자기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에 김 여사님께 욕을 먹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 그녀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은 제 걱정을 눈치채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아이들은 언젠가는 이런 일을 마주해야 해요. 김 여사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와서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 강지훈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은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예전에 저를 돈만 축내는 것띠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좀 무서워요. 저는 예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는 잘못하셨어. 나쁜 말도 많이 하셨지. 하지만 지금은 아프시고 엄마한테 사과도 하셨어. 우리 한번 가볼까? 과거는 잊고 화해하는 거야. 서연이와 다솜이도 예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가자. 엄마가 용감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 예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보러 갈게요. 주말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이 환해지며 일어나 앉으려고 애썼습니다. 예은이와 아이들은 아직 조금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침대 앞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예은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 착한 손녀딸, 할머니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이들은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솜이는 자신의 고민형을 꺼내 김 여사님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세요. 안고 있으면 안 아플 거예요. 눈앞의 광경을 보니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마 이것이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작은 온기를 남겨주는 것. 병원에서 나오자 강지훈 선생님이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길에서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아이들 데리고 푹 쉬고 와요. 저는 창밖의 석양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김 여사님 병세가 안정되면 가요. 저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민주는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김 여사님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제 곁에는 강지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라면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7부 김정숙 여사님의 병세는 결국 호전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암세포가 이미 전신에 퍼져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줄여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지내신 후 어느 맑은 아침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손에는 다솜이가 준 고민형을 꼭 쥐고 계셨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그녀와 박민준의 할아버지의 유고를 함께 합장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고 몇몇 먼 친척들만 참석했습니다. 박민준은 아직 구치소에 있어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했고 다만 사람을 통해 흰 국화한 다발과 쪽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쪽지에는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김 여사님께 태워드렸고 그것으로 그녀가 편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김 여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통합된 회사를 관리하는데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서연 스마트로 지었습니다. 유진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과 원래 회사의 핵심 기술 그리고 핵심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연 스마트는 스마트홈 업계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고 반년도 안 되어 몇 가지 인기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성적표를 보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야 내 딸답구나. 사업 수완이 있어. 강지훈 선생님도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그는 항상 저와 함께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은이는 항상 지훈 아저씨가 아빠보다 더 좋아요. 우리랑 놀아주고 잠들기 전에 동화책도 읽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제가 야근으로 늦을 때면 그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발렌타인데이 강지훈 선생님은 저를 우리가 대학 시절 자주 가던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힘든 결혼 생활을 겪었고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평생 당신과 아이들을 아끼고 돌봐줄 거라고 약속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지난 1년간 그가 제게 베풀어준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식은 반년 후 아름다운 풍경의 성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구치소에 가서 박민준을 만나 결혼식에 올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꼴이 이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봐.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옳고 그름을 알고 용서하는 법도 배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가 헤어졌어도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박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결혼식 날 햇살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바닥에 오색 찬란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제단 앞에 서 있는 강지훈 선생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볼 때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제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결혼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몇 군데 서툴렀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민주는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두 명의 교도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강지훈 선생님이 반지를 교환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원망이 없었고 평온함과 죄책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박민준 앞으로 다가가 아이들의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이들 최근 사진이에요. 예은이는 피아노 6급을 땄고 서연이는 그림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다솜이도 유치원에 갔어요. 모두 잘 지내요. 박민주는 사진을 받아들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예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앞으로는 착실하게 살게. 내가 나가면 가끔 아이들을 봐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뉘우치고 아이들도 원한다면 당연히 되지. 박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고 홀가분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원한은 마치 한바탕 꿈과 같았고 이제 꿈에서 깨어났으니 저는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강지훈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은 제 모든 취향을 기억했고 제가 야근할 때면 야식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연을 날리고 교회로 소풍을 가고 해변에 가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항상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은 예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요? 저는 예은이를 껴안고 멀리서 서연이, 다솜이와 놀고 있는 강지훈 선생님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랑 그리고 지훈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예은이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달려가 강지훈 선생님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마요. 알았죠? 강지훈 선생님은 몸을 굽혀 예은이를 안아 올리고 서연이와 다솜이도 끌어당겨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앞에 따뜻한 광경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지지, 강지훈 선생님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의 동시하고 꿋꿋함에 감사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 저를 성장하게 하고 소중함을 알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석양이 지고 금빛 햇살이 우리 몸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으로의 날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 없이 과거의 원망도 불필요한 미련도 없이 그저 조용히 평범한 구경꾼처럼 지켜보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그는 주저하며 다가와 손에 쥔구겨진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줘. 저는 그 봉투를 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난 것을 보니 그가 구치소에서 얼마나 아껴 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은 착실하게 살고 나중에 나와서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미리 저한테 말하면 돼요. 박민준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야 천천히 손을 거두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예전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그는 말을 마치고 교도관들을 따라 떠났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돌아 아이들 쪽을 깊이 바라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병원 일로 바빴지만 틈만 나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회사를 관리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을 돌보았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구치소에 가서 박민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예은이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서연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다솜이는 혀 짧은 소리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박민주는 매번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서연 스마트는 점점 더 발전하여 국내 시장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몇 건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성장세를 보시고 유진그룹의 스마트홈 사업부도 서연 스마트에 합병시키고 저에게 전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날 그룹 회의에서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여러분의 이 사장입니다. 모두들 잘 협조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이제 정말 기업가 같구나.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와 항상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야 아버지가 항상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름에 강지훈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마침 모두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펜션을 잡고 매일 아침 함께 일출을 보고 낮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줍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해산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여유롭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저와 강지훈 선생님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질까요? 저는 순간 멍해져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또 낳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시끌벅적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한번 말해본 거예요. 저는 그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싫다고 한 적 없잖아요. 강지훈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우리 5 식구가 되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말 임신했습니다. 이 소식에 집안 모든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은이는 매일 제 배에 엎드려 동생과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서연이는 아기 그림을 많이 그려서 벽에 가득 붙였고 다솜이는 매일 제 배를 껴안고 아기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은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영양식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뱃속의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이 안에서 모범수로 생활하여 감형을 받아 반년 후면 출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아빠가 나오면 아기를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저는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겨울에 저는 순조롭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은 아이의 이름을 지안이라고 지었고 평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 강지훈 선생님, 그리고 세 딸이 모두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예은이가 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 정말 귀여워요. 앞으로 제가 잘 돌봐줄게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지안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100일 잔치를 열고 친척, 친구,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뜻밖에도 박민준도 왔습니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출소하여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지안이에게 주는 장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조금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보러 왔어요. 방해되지는 않겠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둘러쌌습니다.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동생 귀엽죠? 박민주는 몸을 굽혀 품에 안긴 지안이를 보며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귀엽다. 정말 귀여워. 그날 100일 잔치 모두가 즐겁게 보냈습니다. 박민주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배달 일자리 구했어.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이야. 앞으로 자주 아이들 보러 올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양육비도 보탤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착실하게 살면 아이들도 기뻐할 거예요. 박민준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은 지나간 구름과 같았고 이제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최선의 결말일 것입니다. 밤에 저는 지안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이 제 곁에 앉아 있었고 세 딸은 우리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화목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들어와 우리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드디어 풍파를 겪고 저만의 무지개를 맞이했습니다.